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생산과 소비,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의 균형은 항상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확보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르크스 선생님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세이 선생님은 이자율을 매개로 저축과 투자의 균형, 어, 그리고 여기에 동반되는 수반되는 생산과 소비 균형을 통해서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은 일시적으로는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균형은 확보가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즉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이 가능한가?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가격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르크스와 세이 선생님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제가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세이의 법칙과는 달리 세이 가설과는 달리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에 심각하게 금이 가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전반에 걸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을 공황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공황은 시장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자, 공황이 발생하면 상품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물론 상품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즉 생산과 소비 순환이 교착 상태에 이릅니다. 자, 그 결과 기업은 투자를 축소하지요. 투자를 축소하고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은 도산하고 주가는 폭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실업에 직면하지요. 아울러 기업, 기업의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은행 역시 파산을 합니다. 자, 제가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 균형이 세이 선생님은 항상 회복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반증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 반증 사례로서 공황을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 자, 공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특히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는. 자, 분명히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확보된다고 했는데 시장의 가격 기구에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확보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시장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공황이 발생하면 생산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되지 않으니 기업은 투자를 축소하겠죠. 즉 세범위가 카페 지점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폐점을 합니다.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고도 유지가 안 되면 세범위는 카페를 모두 폐점을 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이죠. 모든 재산을 잃는 것입니다. 즉 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범위 카페에 대한 주가 역시 폭락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세범위가 운영하던 카페가 도산을 하고 주가가 폭락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는 세범위 카페에서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세범위 카페의 폐점으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더군다나 세범위는 어, 카페 운영을 카페 운영 과정에서 수익성을 기대하지 못해서 도산했기 때문에 그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역시 이자는 물론이고 대출금은 물론이고 이 이자조차 회수하지 못하니까 은행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해서
기업의 투자는 줄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실업자는 증가하고, 그 결과 기업은 파산을 하고, 기업이 파산하니 기업의 자금을 융통한 은행이 파산하는, 자, 이러한 상황, 이것을 우리가 공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황이 발생한 걸 보면 세이의 가설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시장의 가격 기구, 프라이스 메커니즘,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특히 검은 목요일, 블랙 썰드데이라고 불리는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인류가 대공황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죠. 얼마나 공황이 심각했으면 그냥 공황, 즉 디프레션이 아니라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불렀어요. 자, 대공황 시기에 공장이 문을 닫고 파산을 선언하자 연이어 은행이 파산하고 노동인구는 실업자로 전락하지요. 하루아침에 재산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세이의 가설과는 달리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셈이지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한 회의를 제기했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이 파괴되는, 즉 총공급이 총수요를 압도하는, 그래서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여 경제활동의 주체가 모두 고통에 직면하는 Great Depression, 이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하이에크 선생님이 등장하셨어요. 자, 참고로 이 하이에크 선생님은 이러한 공황과 관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이 자정작용, 치유 기능을 존중하는 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볼게요. 자, 하이에크 선생님께서는 자, 이렇게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요. 공황의 책임은 시장의 질서에 반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은행에 있습니다. 민간의 저축은 자본의 공급에 해당하며 저축량이 늘어나면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투자는 자본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가 늘면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이때 저축으로 인한 자본의 공급과 투자로 인한 자본의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자율이 출현합니다. 이를 자연 이자율이라고 하지요. 결국 자연 이자율을 매개로 민간 가계의 저축과 기업의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셈이죠. 자, 하이크 선생님 끊으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쟁점은 그것입니다. 공황이 왜 발생하는가? 시장의 가격 기구, 보이지 않는 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공황이 왜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이크 선생님은 시장의 가격 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바로 시장의 질서에 따라서 형성된 자연 이자율에 개입한 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죠. 우리 앞서 가격 기구에서 마샬 선생님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는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를 했죠. 자, 그 원리에 따라서 자본의 그 원리에 따라서 자연 이자율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세이의 가설에서도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자본의 공급이 늘어난다. 즉 저축량이 늘어서 자본의 공급이 늘어난다. 자본의 공급이 늘어난다. 자, 일종의 이것은 공급 곡선이 되겠죠.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의 패턴은 우상향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에 대한 수요, 즉 기업에서 은행의 자본을 빌려서 투자를 늘리려고 한다. 세법미가 카페 지점을 늘리려고 한다. 자, 이것은 자본에 대한 수요가 됩니다. 수요 곡선의 패턴은 우하향하는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즉 자본의 공급과 자본에 대한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때 가격은 자본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자본을 빌려주고 자본을 빌려받는 가격이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자율이 됩니다. 이자율. 그런데 이 이자율은 시장에서 이러한 자본의 공급과 자본의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저절로 출현한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연 이자율이다. Natural rate of interest라고 해서 Natural rate, 자연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 이자율을 그대로 두면 문제가 없었는데 은행이 이 자연 이자율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자연 이자율을 조작했다 그 말이죠.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하이크 선생님 견해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은행이 자연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기업에 돈을 빌려주려는 결정을 합니다. 즉, 자연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낮은 이자율로 이자율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는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이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증가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이자율이 자연 이자율보다 낮으니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즉 너도 나도 기업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보미가 카페 지점을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카페 지점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자연 이자율을 거스르는 결정이죠. 이때 기업은 은행에서 자본을 공급받아 낮은 이자율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낮은 이자에 자금을 빌려서 그 자금을 가지고 카페 지점을 늘리는 투자를 하면 이자를 지급하고도 얻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 즉 카페 지점을 늘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기업의 투자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는 과잉 투자로 인해 과잉 공급이 발생합니다. 즉 늘어난 카페 지점만큼 커피가 팔려야 되는데 커피가 팔리는 양보다 카페 지점이 늘어나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커피를 찾는 사람은 적은데 커피를 만들어서 팔려는 양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잉 공급으로 인해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니 기업의 수익률이 하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카페 지점을 막 늘려놓았는데 이 카페 지점을 늘린 것만큼 커피가 팔리지 않으니 커피가 남아 돌고 이 세보미 카페의 수익률은 카페가 팔리지 않으니 커피가 팔리지 않으니 계속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자, 기업의 수익률이 하락하면 은행은 대출 원금과 이자율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내가 세보미 카페 사장에게 카페 지점을 늘리라고 자금을 빌려준 은행인데 그 대출 원금과 이자율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세보미 카페 지점 사장이 수익률이 낮고 있는 지점도 계속 폐업을 하는 상태이니 이러다가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자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니 은행은 신규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금마저 회수하죠. 이때 자본의 공급이 줄어드니 이자율이 상승을 합니다. 자, 은행에서는
은행에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한다. 그럼 위기에 직면하면 이러한 위기를 의식해서 기업은 더 이상 대출 규모를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대출금만 회수하려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누가 그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돈을 빌려서 카페 지점을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 이자율 상승하면 대출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하니 당연히 이자율을 높여서 대출의 규모를 줄여야 되겠죠. 이자율을 높여서. 그런데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 즉 기존에 이자율이 높아졌으니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의 부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즉 제가 은행에서 2%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은행에서 이자율을 대출금 신규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자율을 2%에서 20%로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보다는 그 이자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서 카페 주인인 세보민 카페는 카페 지점을 다 폐점을 하는 거예요. 즉 기업은 파산합니다. 자, 그런 실업자가 대량으로 속출합니다. 제가 카페 지점을 다 폐점을 하니까 제 카페 지점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들, 알바생들 전부 다 해고,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대량으로 실업자가 속출을 하게 되고 실업이 증가하니까 안 그래도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재고가 커피가 팔리지 않는데 실업이 증가하니 주머니에 돈이 없는 그 실업자들이 커피를 더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과잉 공급의 수요를 증가시켜서 과잉 공급을 상쇄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공황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자, 결국 케인스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공황이 발생한 이유는 은행이 자연 이자율에 개입해서 지나치게 많이 시중에 자금을 풀었다는 거예요. 자금을 풀고 나서 그에 대한 위기로 다시 인위적으로 또 이자율을 올리니 그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이 파산하니 은행도 파산하고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니 실업자가 속출하는 이런 공황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공황이 발생한 원인은 은행이 자연 이자율을 존중하면 즉 자연 이자율에 따라서 자본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게 그대로 두었으면 괜찮은데 은행이 자연 이자율에 개입하는 바람에 즉 자연 이자율을 낮게 책정했다가 다시 높게 책정하는 이러한 인위적 개입으로 인해서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는 이러한 공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이에크는 시장의 질서, 시장의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자연 이자율에 따르지 않고 즉 시장의 질서를 위배하고 인위적으로 은행이 자연 이자율을 낮췄다, 높이는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서 공황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알 수 있듯이 결국 하이에크 선생님은 시장의 가격기구, 즉 가격기구에 의해서 자본이 순환하는 그러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하이에크 선생님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케인스 선생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고 하는 분인데 참고로 이분은 이러한 공황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가격기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이에크는 맡겨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맡기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입장인 반면에 이 케인스 선생님은 아니다.
가격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그러한 이, 이 생산과 소비, 총수요와 총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즉 정부의 역할에 방점을 두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잘 염두하고 케인스 선생님의 견해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황의 원인은 과잉 투자로 인한 과잉 생산이 아니라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합니다. 유효 수요란 소비자가 비용을 들여 상품을 구매하려 하거나 생산자가 비용을 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 유효 수요는 민간 가게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욕구인 소비 수요와 기업에서 원료를 마련하여 생산 설비를 늘리려는 투자 수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효 수요는 실제 구매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욕구로서 구매력이 수반되지 않는 잠재 수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황은 왜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하이크 선생님은 과잉 투자로 인한 과잉 생산이 공황의 원인이다. 결국 과잉 투자가 공황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케인스 선생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황의 원인은 뭐냐? 유효 수요의 부족에 있다는 겁니다. 유효 수요의 부족. 그러면 왜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는가? 왜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을 드리면 먼저 유효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언급드리기 전에 왜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는가를 언급드리기 전에 유효 수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 상품을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세범이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다, 사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세범이의 주머니에는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는 여윳돈이 남아 넘쳐서 실제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유효 수요라고 할 수 있어요. 유효 수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생산 설비를 늘려 실제로 카페 지점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 예. 그리고 그러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서 실제로 내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카페 지점을 늘릴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즉 유효 수요는 실제 구매하거나 실제 생산 설비를 늘릴 수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비 수요로 드러나고 기업 생산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그러면 이 케이스 선생님은 바로 이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공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유효 수요가 왜 부족해지는지 봅시다. 자, 그런데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소비 수요가 즉 생산자 소비자 입장에서 유효 수요죠. 즉 람보르기니를 실제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수요. 자,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소비 수요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물론 고용 증가로 인해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이때 민간 가게는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증가의 그 일부를 저축하고 그 나머지를 소비에 사용합니다. 그러니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상품이 원활하게 소비되지 않고 재고로 쌓이게 되죠. 그러면 총 수요와 총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자, 유효 수요는 왜 부족해지는가? 유효 수요는 왜 부족해지는가? 바로 먼저 소비 수요의 부족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민간의 가게는 소득이 발생하면 자, 일부는 저축을 하게 되고 일부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소득 전체를 모두 소비한다면 기업에서는 기업의 활동은 일부는 투자를 하고 일부는 생산을 하죠.
자, 그래서 어, 만약에 이 소득 민간 가계의 소득을 전부 모두 어, 소비한다면 어, 기업에서 생산한 이 재화와 서비스가 잘 팔리기 때문에 재화와 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재고가 쌓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간 가계의 소득은 모두 소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상당 부분 혹은 일부는 저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간 가계에서 확보한 소득을 모두 어,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하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가 100% 소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바로 어, 이러한 현상 때문에 소비 수요, 즉 소비 수요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요. 즉 소비 수요로서 유효 수요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보다 소비하려는 재화와 서비스가 적으니 그 재화와 서비스가 남아 돌겠죠. 그러니 총 공급이 총 수요보다 많아지는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소비 수요의 부족은 투자 수요의 부족으로 이어져요. 이때 기업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기업은 앞으로 펼쳐질 사업의 향방을 주관적 기대에 의존하여 전망합니다. 즉 자본의 한계 효율을 전망하지요. 그 결과 기업은 자본을 투자하는 단위를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새로이 투입한 자본을 바탕으로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는 더욱 더 이상 늘지 않고 위축되지요. 물론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인해 실업자가 역시 속출하겠지요.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소비 수요로서 유효 수요는 더욱 감소합니다. 결국 공황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지요.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민간 가계가 소득을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100%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요와 총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즉 카페 사장인 세범이 입장에서는 카페 지점을 늘려놨는데, 그래서 커피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커피가 팔리지가 않으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카페 지점을 늘리고 들려서 커피를 팔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에 직면합니다. 불확실성에. 그리고 아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카페 지점만 늘리고 커피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서 있는 지점도 폐점을 하고 결국은 어쩌면 은행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도산하는 그런 비관적 전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기업, 즉 세보미 카페의 사장인 저는 더 이상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카페 지점을 늘리려고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즉 제가 카페 지점을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자본을 빌려서 카페 지점을 늘려야 되는데 그 카페 지점을 늘리는 과정에서, 즉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즉 제가 카페 지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커피 머신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종업원도 더 고용해야 되고 그리고 원료도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제가 그런 비관적 전망에 빠져 있으니 이러한 투자 수요, 즉 커피 머신을 더 구매한다든지 종업원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원두를 아메리카노의 재료의 원두를 더 많이 산다든지 이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즉 기업의 입장에서
세보미 카페 주인의 입장에서 카페 지점을 늘리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요, 즉 투자 수요가 발생하지 않죠. 결국 무엇입니까? 소비 수요가 부족해지니 소비 수요가 부족해지니 수익률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져서 투자 수요까지 늘리지 않는 거예요. 즉 카페 주인인 세보미는 더 이상 카페 지점을 확장하고 확장된 카페 지점에 새로운 머신을 넣고 종업원을 고용을 하고 이러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소비 수요의 부족이 투자 수요의 부족으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더라. 그러니 생산은 많은데 소비는 줄어드는. 그래서 결국 공황에 직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케인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